트럼프가 70년 동맹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에게 너무 퍼줬습니다. 14조 원, 72시간 내로 가져오세요. 동맹국들을 본보기 삼아 전 세계를 휘어잡으려 했던 미국, 일본이 5,500억 달러를 갖다 바치면서 모든 게 트럼프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단 72시간 뒤 한국에 내민 14조짜리 청구서는 오히려 트럼프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주한미군에게 기지 사용료 14조 원을 청구한다. 대한민국은 굴복 대신 청구서를 내밀었고 미국의 오만함은 곧바로 무너져 내렸죠. 도대체 왜 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미국이 주한미군의 목매는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14조 원. 한국이 미국의 역으로 청구한 금액입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동맹국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낼 수 있죠? 그것도 70년간 무상으로 제공했던 기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2025년 9월의 그날 펜타곤 회의실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고 우리는 완전히 잘못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요.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했겠습니까?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 한국은 당연히 낼 거라고 생각했죠. 일본처럼 5,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지는 못해도 최소한 3,500억 달러는 투자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20년간 동아시아 방위비 협상을 담당하면서 쌓은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클 로웰, 미 국방부 아시아안보국 부차관보입니다. 20년 동안 한국, 일본, 필리핀과의 방위비 협상을 주도해왔죠. 그날 새벽 4시 워싱턴 국방부 본청 3층 회의실엔 긴급 소집된 안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NSC 동부가 보좌관 브래드 하워드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72시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절반을 빼겠다고 전하세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죠. 일본은 이미 돈을 냈는데 한국만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스크린에 평택 기지 항공사진이 떴습니다.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한 세계 최대 해외기지였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내야 할 몫은 당연히 있어요. 무임승차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강서윤, 한국 국방부 대외전략국장이었죠. 단 한 줄이었습니다. 철수 원하십니까? 그럼 이용료 정산부터 하시죠.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용료라니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70년간 무상 사용하신 토지전력항만 이용료 14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워드가 제 휴대폰을 빼앗아 들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가 중얼거렸죠. 하지만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강서윤이 보낸 세 번째 메시지엔 상세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옆자리 리사 맥클린 CNN 특파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보더니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속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14조 원을 역청구했대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이 CNN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붉은 자막이 흘러갔죠. BREAKING 한국. 미국의 14조 역청구 -70년 기지 이용료 정산 요구.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번의 협상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동맹국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다니. 그것도 1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하워드가 테이블을 다시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들을 지켜줬는데 이용료를 내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당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그러자 헤인즈 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워드, 진정하세요. 일단 내용을 파악해야죠. 강서윤 국장의 네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평택 기지 985km, 베이징까지 최단거리입니다. 그 전략적 가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역공을 시작했다는 거요. 그들은 우리가 만든 계산법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는 우리의 논리를 말이죠. 펜타곤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국방장관실에서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보좌관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큰일입니다. 한국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빼라면 빼라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언론 사이트들이 일제히 같은 헤드라인을 뽑고 있었어요.
미국이 철수하고 싶으면 하라는 강경한 논조였죠. 댓글란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공짜로 땅 쓰고 이제 와서 돈 더 내라고 같은 격앙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CNN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특파원이 긴급 생중계를 시작했죠. 한국 정부의 이번 역청구는 전례 없는 외교적 도전입니다. 14조 원이라는 금액도 충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의 지지율이 87%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하워드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군 목숨을 희생했는데. 그러자 맥클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도 베트남전, 이라크전에 파병했잖아요. 그것도 무상으로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베푸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강서윤의 5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평택에서 뵙겠습니다. 정산 내역서 준비해두겠어요. 아, 그리고 부산 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미해군 함정 297척 건도 논의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97척이라니. 우리 해군 함정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수리받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숫자를 들으니 충격적이었어요.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보고받고 싶다는 전갈이었죠. 저는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4조 원. 한국이 우리에게 청구한 금액. 엘리베이터 안에서 맥클린이 속삭였습니다. 로웰 차관보, 한국이 정말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백악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 관련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70년 동맹, 한국전쟁, 주한미군 3만 명, 연간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 숫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숫자는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역청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낸 5,500억 달러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탑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것처럼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주한 미국 대사였어요. 로웰 차관보, 한국 국방부가 공식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14조 원 청구서요. 진짜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한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인가,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 그런데 과연 우리가 철수할 수 있을까요? 평택 기지가 없다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죠? 백악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차를 세웠어요.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동맹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강서윤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 진짜 동맹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70년 동맹의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4조 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였죠. 저는 백악관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빼라면 빼라. 한국이 던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평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청사 앞에 취재진이 수백 명은 모여 있었어요. 강서윤 국장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웰 차관보님.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비일상적인 순간인지를. 회의실로 걸어가는 동안 강 국장이 말했습니다. 70년이에요. 우리가 무상으로 땅을 제공한 기간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큼지막하게 대한민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기지 사용료, 정산 명세서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첫 장을 넘기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토지 사용료 7조 3천억 원. 강 국장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평택, 오산, 군산,
대구, 부산, 전국 83개 기지의 70년 임대료입니다. 주변 시세의 절반만 적용했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숫자가 계속 이어졌어요. 전력 및 인프라 사용료 3조 2천억 원, 항만 및 공항 사용료 2조 8천억 원, 환경복구 비용 9천억 원.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환경복구 비용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강 국장이 사진 파일을 꺼냈어요. 용산, 캠프 캐럴, 부평. 기름과 화학물질로 오염된 토양이에요. 정화하는 데만 수조 원이 들 겁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워드였어요. 로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들과 협상하지 말고 당장 나와.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죠.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 서류를 계속 봤습니다. 뭔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강 국장이 도장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공인이었어요. 찍, 찍, 모든 페이지에 빨간 도장이 찍혔죠. 그러더니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미 대사관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강 국장이 말했습니다. 로엘 차관보님, 우리도 계산할 줄 압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을 뿐이죠. 미 대사관은 불과 10분 거리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사관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하지만 강 국장은 침착하게 접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접수증 주세요. 접수 직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14조 청구서 미 대사관에 정식 전달.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국무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펜타곤은 혼란에 빠졌어요. 백악관 대변인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국방부로 돌아오는 길에 강 국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왜 14조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맹이니까요. 우정 할인을 적용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정 할인이라니 14조가 할인된 금액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국방부 상황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CNN 생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리사 맥클린이 서울 광화문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전례 없는 외교 대반전입니다. 한국의 역청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억, 1억 5천, 2억, 불과 1시간 만에 2억 뷰를 돌파했어요. 댓글은 초당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죠. 강 국장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로엘 차관보님.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엑셀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한미군 한 명당 연간 소요 비용이에요. 한국이 부담하는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한국이 이미 쓰고 있었어요. 도로, 철도, 전력망, 모든 인프라를 미군 기준에 맞춰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죠.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백악관이었어요. 로엘, 대통령님이 보고서를 보류하라고 하셨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거야.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죠. 백악관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강 국장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별개 사안입니다만. 제목을 보니 주한미군 주둔 경제 효과 분석이었어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8조 원입니다. 소비, 일자리, 산업 연계 효과까지 포함하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준비된 숫자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죠. 그것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비용 대효과 논리로 말이에요.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70년간 묵묵히 동맹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을 뿐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14조를 받아내실 건가요?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을 원할 뿐이죠. 강 국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로엘 차관보님, 우리는 진심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비용으로만 본다면 우리도 계산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 기지가 멀리 보였어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태극기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착시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워싱턴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협상 권한 부여. 단, 14조는 절대 불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주도권은 한국에 넘어갔다는 거요. 강 국장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뵙시죠. 미 해군 함정들이 수리받고 있는 조선소를 보여드릴게요. 그가 덧붙였어요. 아, 혹시 그 함정들 수리비 연체 현황도 보시겠어요? 3천억 원 정도 밀려 있던데.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리비까지 연체하고 있었다니.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강 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로엘 차관보님, 14조가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주한미군 철수 비용을 계산해보세요. 장비 수송, 기지 철거, 전략 재배치, 최소 28조는 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모든 시나리오를 계산해놨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70년간 함께 피 흘리며 싸운 역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CNN에서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한국의 역청구에 충격. 우리도 계산해야 하나 내부 논의 중.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던진 돌멩이가 호수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동맹국들이 계산기를 들기 시작할 겁니다.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한국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쓸까요? 아니면 한국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쓸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불야성을 이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14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청구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우리에게 던진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동맹이란 무엇입니까?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드라이도크마다 미 해군 함정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박상우 소장이 안전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엘 차관보님. 미국 해군의 절반이 여기 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도크로 걸어가는 동안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굉음이 귀를 찢을 듯했죠. 그런데 박 소장은 그 소음 속에서도 차분히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구축함, 20년 된 낡은 함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선 폐기 직전이었죠.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녹슬고 부식됐던 선체가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레이저 커팅기로 정밀하게 강판을 자르고 있었죠. 그때 한 작업자가 헬멧을 벗었는데 젊은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직원의 30%가 여성입니다. 박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기술에는 성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작업 현황판을 가리켰죠. 오늘만 4척이 재생 작업을 마칩니다. 다음 도크로 이동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수리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미 해군 정비병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한국 기술자들이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있었죠. 함정 옆면에서 스파크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덩컨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미 해군 정비감독관이었어요. 로엘 차관보님, 보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함정을 수리할 수 없어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자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식 진단 정확도 98%. 미국 조선소는 70%가 최선이에요. 화면을 넘기더니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죠. 작업 속도는 2배, 제작업률은 3분의 1입니다. 박 소장이 용접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특수합금강 용접이에요. 1200도 고온 작업인데 오차 범위가 0.01mm입니다. 그러면서 보호 유리를 건넸어요. 직접 보시죠. 푸른 불꽃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작업자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그때 박 소장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기술자 한 명이 미 해군 정비병 6명의 작업량을 소화합니다. 그가 작업자를 불렀어요. 김 기사님, 몇 년 차세요? 18년째입니다.
베테랑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제가 할 말을 1차 덩컨 대령이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가 증명합니다. 수리 기간이 7년에서 2년으로 줄었으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테스트 항해를 준비 중인 구축함으로 이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어요. 함교에서 한국 엔지니어가 미해군 장교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죠. 박 소장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함정은 원래 폐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살렸죠. 수리비는 신규 건조의 10분의 1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297척. 한 척당 평균 수리비. 신규 건조 대비 절감액.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었던 겁니다. 박 소장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로엘 차관보님, 전쟁은 어디서 진다고 생각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그가 말했습니다. 전쟁은 도크에서 집니다. 함정을 수리할 수 없으면 싸울 수도 없으니까요. 다음 건물로 들어서자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수리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하나둘씩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었죠. 한 기술자가 터치스크린을 조작하자 3차원 도면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정비 시스템입니다. 박 소장이 설명했어요. 부품 수명을 예측하고 고장 나기 전에 교체합니다. 미국보다 5년 앞선 기술이죠.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이 알고리즘으로 정비 시간을 40% 단축했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에요. 한국인들은 밥 시간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구내 식당으로 가는 길에 젊은 미해군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 병사가 서툰 한국어로 김치 맛있어요 라고 하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죠.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현장에선 이미 진정한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식당에서 덩컨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엘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면 태평양 함대는 마비됩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계속했어요. 여기서 수리받는 함정이 297척입니다. 일본은 50척도 감당 못해요. 호주는 10척이 한계고요. 박 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미해군 태평양 함대의 60%가 우리 손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하청업체 취급하죠.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계약서에는 벤더라고 적혀 있더군요. 파트너가 아니라요. 제가 반박하려 하자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특수 정비동으로 안내됐습니다. 잠수함 수리 구역이었죠. 극비 시설인데도 저를 들여보낸 겁니다. 내부는 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비원자력 부분 정비도 우리가 합니다. 미국 본토 외에는 여기뿐이에요. 압력 테스트 현장을 지나며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미해군 함정 평균 수명이 얼마나 연장됐는지 아세요? 제가 모른다고 하자 그가 답했어요. 15년입니다. 우리 기술 덕분에 15년을 더 쓰고 있어요. 그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죠. 저기 보이는 함정들, 다 수명 연장에 성공한 케이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더미가 쌓인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 소장이 파일을 꺼냈어요. 미해군 정비 예산 절감 보고서입니다. 한국에서 수리하면서 연간 3조 원을 아끼고 있어요. 페이지를 넘기더니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여줬죠. 회생률 30%.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폐기될 함정 10척 중 3척을 살린다는 겁니다. 제가 서류를 보는 동안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함정들, 다 미국 세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살려내지 않으면 고철이 됩니다. 덩컨 대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로엘 차관보님, 저도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은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예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 소장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미해군 함정 회생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고개를 젓자 그가 웃었어요. 폐기 직전 함정을 되살리는 비율이에요. 미국은 10%, 한국은 30%입니다. 3배 차이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수리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죽어가는 함정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던 거죠. 미국이 포기한 자산을 되살리는 현대판 연금술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박 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로웰 차관보님,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70년간 묵묵히 뒷받침했는데 이제는 그 가치를 알아줬으면 합니다. 차에 타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별처럼 반짝였죠. 굉음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신념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죠. 우리는 한국이 필요하다. 절실히. 하지만 답장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계속 압박하라. 양보는 없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내일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저는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다음 카드가 뭘까 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게임에서 지고 있었어요. 도쿄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가와무라 유지 의원이 긴급히 만나자고 했는데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었거든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말없이 차를 몰았어요. 도쿄 도심을 지나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동안 거리엔 시위대가 가득했죠. 5,500억 달러를 돌려달라는 플래카드가 펄럭였습니다. 참의원 회의실에 들어서자 가와무라 의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로엘 차관보,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SPC 특별목적회사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일본 정부는 향후 20년간 매년 275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한다. 가와무라 의원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5,500억 달러를 선불로 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3분의 1이에요. 그가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 팔아버린 겁니다. 저는 계약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조항들이 나왔어요. 주일미군 증원 시 추가 부담, 기지 확장 비용 전액 일본 부담, 환경복구 의무 면제, 사실상 불평등 조약이었죠. 가와무라 의원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시위대, 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내각 지지율은 23%로 떨어졌고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동맹은 현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명하고 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워드였어요. 로웰,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와. 한국을 압박할 새로운 카드가 생겼어.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죠. 가와무라 의원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하실 겁니까? 그럼 조심하세요. 한국은 일본이 아니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낸 5,500억 달러. 그 돈이 과연 동맹을 강화시킬까요? 아니면 파괴할까요? 펜타곤에 도착하자마자 하워드가 달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 압박 시나리오가 떠 있었죠. 하워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입니다. 3,500억을 투자할 능력이 있어요. 재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가 비상금인데 하워드가 말을 잘랐어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사면 되잖아요.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로이터 통신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이도현 한국 대통령 긴급 인터뷰하는 자막이 떴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87%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도현 대통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어요. 스와프 협정 없이 3,500억 달러를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IMF 보고서입니다. 한국이 외환보유고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신용등급 강등, 원화 가치 폭락, 금융시장 붕괴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회의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하워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도현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1997년의 IMF 악몽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때 금모으기 운동까지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없어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시는 건가요? 대통령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동맹이지 식민지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협상을 원할 뿐이죠. 하워드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저 빌어먹을. 그러나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크린의 새로운 차트가 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무부 차관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큰일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이 반응하고 있어요. 한국 관련 주식이 모두 폭락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데도 시장이 스스로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더니 블룸버그에서 긴급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 48%, 경상수지 흑자 800억 달러. IMF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현지 연결로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방금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동북아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워드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자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의 실패를 봤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 일본 관련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 급등, 엔화 가치 하락, 연금 기금 손실 1조 엔 돌파, 5,500억 달러를 낸 대가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그때 한국 국방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원하시면 우리도 일본처럼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순간 주한미군 기지의 전력이 끊기고 부산항 사용이 중단되며 정비 지원이 멈출 겁니다. 하워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하지만 강 국장은 담담히 이어갔죠. 협박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서비스도 없다는 시장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미국이 늘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다는 거요. 돈으로 모든 걸 계산하려던 우리에게 한국도 똑같이 계산기를 들이댄 겁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긴급 전화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통화 스와프 5천억 달러를 제안했대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이 개입한다면 게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였어요. 하워드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어. 우리가 한국을 중국 쪽으로 밀어낸 거야.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도현 대통령의 인터뷰를 다시 봤어요.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맹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돈으로 살 수는 없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현금의 함정이었어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내고도 오히려 약해진 이유, 한국이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강해진 이유를 분석했죠.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안보를 샀지만 자존심을 잃었고, 한국은 돈을 거부하며 자존감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는 자존감 있는 나라의 편에 섰다는 것. 보고서를 보낸 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화로움 뒤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한국이 던진 돌이 호수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일본뿐 아니라 모든 동맹국들이 계산을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강서윤 국장이었어요. 내일 평택에서 시연이 있습니다. 72시간의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3,500억 달러. 한국이 낼 수 없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내지 않기로 선택한 거였죠. 그리고 그 선택이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걸까? 정말로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평택 기지 상공의 MQ-9 리퍼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조종하는 드론이었죠. 군산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서해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로엘 차관보님, 이제부터 72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자 화면이 여러 개로 분할됐어요. 평택, 오산, 군산, 대구, 모든 미군 기지가 실시간으로 보였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서해상공입니다. 베이징까지 985km. 드론 카메라에 중국 해안선이 보여요. 음성이 떨리고 있었죠. 처음으로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거였으니까요. 강 국장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72시간 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빨간 스위치를 가리켰어요. 차단할 것인가. 평택 기지 전력 관제실이 화면에 떴습니다. 복잡한 계기판과 모니터들이 빛나고 있었죠. 한국 전력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현재 평택 기지는 시간당 30만 킬로와트를 사용 중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전체와 맞먹는 양이죠. 기술자가 모니터를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령부, 막사, 경납고, 통신시설. 모든 전력이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스위치 하나면 암흑이 됩니다. 하워드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로엘, 이건 슈야. 실제로 끊을 리 없어. 하지만 강 국장이 서류를 보여줬을 때 저는 그들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전력 공급 중단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계획서였습니다. 무려 200페이지에 달하는 세부 실행안이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MQ-9 드론이 보내는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서해 한가운데서 중국 구축함 세척이 순찰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이징 방향의 군사 시설들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레이더 기지, 미사일 사일로, 해군 기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보고 계신가요? 강 국장이 물었어요. 평택 기지가 없다면 이 정보를 어떻게 얻으시겠습니까? 일본에서요. 거긴 1600km입니다. 괌에서요? 3000km예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죠. 평택은 중국의 목구멍을 겨눈 칼입니다. 그 순간 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미군 기지 전력 차단 카운트다운 시작. 리사 맥클린이 평택 기지 정문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실행할까요? 기자 뒤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시민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땅, 우리 권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든 연령대가 나와 있었습니다. 전력 관제실에서 한국 기술자가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미군 기지 사령관이 달려왔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장병 3만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담담히 말했죠. 72시간 남았습니다. 결정하세요. 사령관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병원도 있어요. 환자들이 있다고요.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응급 전력은 유지합니다.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머지는 그가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드론 연료가 30% 남았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중국 쪽에서 전자전 신호가 감지됩니다. 순간 화면이 지직거리기 시작했죠. 강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재밍을 시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평택 기지의 통신 중계 덕분에 신호를 유지하고 있죠. 만약 평택이 없다면 그가 손가락을 튕겼어요. 연결이 끊깁니다. 부산항 화면이 추가로 떴습니다. 미 해군 보급선이 입항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항만 관제사가 무전을 보냈습니다. 저반 허가 보류, 항만 사용료 정산시까지 대기하십시오. 보급선 함장이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농담하는 겁니까? 우리는 동맹이잖아요. 관제사가 차분히 답했죠. 동맹이니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급선이 항구 밖에서 표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전국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도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국민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IMF 때는 금반지까지 모아 위기를 극복했죠. 그런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굴복입니다. 카메라가 대통령의 눈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우리는 IMF도 버텼습니다. 일제강점기도 버텼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한국 전역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구호가 밤하늘을 울렸죠.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긴급 사설을 냈어요. 한국의 자존심이 미국의 오만을 꺾다라는 제목이었죠. 워싱턴 포스트는 동맹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백악관 앞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과 함께 Stand with KO의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늘어났죠. 한국전 참전 용사들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피 흘렸던 동맹을 돈으로 모욕하지 마라. 하워드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국민이 한국 편을 드는 거야? 그때 누군가 유튜브 조회수를 보여줬어요. 이도현 대통령의 연설이 2시간 만에 5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옳다. 우리가 너무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다. 베트남전 때 한국이 흘린 피를 잊었나? 미국 시민들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평택 기지 전력 관제실의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68시간 30분.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긴장감이 높아졌죠. 디지털 시계의 빨간 숫자가 심장 박동처럼 깜빡였어요. 제 아들의 드론이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임무 완료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중국 함정들이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정말이었습니다. 구축함 5척이 서해 중간선을 향해 북상하고 있었죠. 강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도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면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겁니다. 그가 또 다른 정보를 보여줬어요. 러시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함대가 출항 준비 중이에요.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모두 모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견이 갈렸답니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충돌하고 있었죠. 회의실에서 고성이 오간다는 첩보까지 들렸습니다. CNN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민 63%, 한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답변.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미국 여론이 한국 편의 선거였으니까요. 특히 30대 이하는 78%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그때 강 국장이 또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군산 공군기지였어요. F-16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이 전투기들 모두 한국이 정비합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일주일 안에 절반이 못 듭니다. 정비 경납고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대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은 캠프 험프리스의 통신시설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KT와 SK가 관리하는 광케이블망입니다. 우리가 끊으면 펜타곤과의 통신이 마비돼요. 서버실의 녹색 불빛들이 명멸하고 있었죠.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시작됐습니다. 평택 기지 PX 앞에서 한 병사가 인터뷰했어요. 우리가 왜 한국과 싸워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 편 아닌가요? 젊은 병사들의 표정에는 혼란이 가득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그들은 단순히 전력만 끊는 게 아니었어요. 미군 기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걸 쥐고 있었던 겁니다. 60시간. 카운트다운이 이어졌습니다. 하워드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로엘, 우리가 뭘 해야 하지? 정말로 한국이 전력을 끊을까? 그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멀리서 드론이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제 아들이 조종하는 MQ-9이었습니다. 무사히 착륙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실감했으니까요. 착륙하는 드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드론도, 기지도, 심지어 제 아들의 임무도 모든 게 한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강 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로엘 차관보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72시간은 단순한 시한이 아닙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텔레비전에선 이도현 대통령의 연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우린 IMF도 버텼고 다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평택 기지 전체에, 워싱턴에, 그리고 전 세계에. 55시간.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번엔 한국이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백악관 브리핑룸의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로버트 헤인즈 합참 전략기획실 차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헤인즈 차장이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자 대형 스크린에 차트가 떴어요. 주한미군 철수 비용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첫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장비 수송비 8조 원, 기지 철거 및 환경복구 7조 원, 전략 재배치 비용 10조 원. 헤인즈 차장이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을 때 붉은색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추가 보안 비용 3조 원. 총합.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최소 28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기자들도, 관료들도, 심지어 하워드도 입을 다물었어요. 28조 원. 한국이 요구한 14조 원의 2배였습니다. 헤인즈 차장이 계속했습니다.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더 들 수 있어요. 그가 화면을 전환했죠. 평택 기지 대체 비용을 아십니까? 일본해 같은 규모 기지를 건설하려면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제 옆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었어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헤인즈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연간 최소 15조 원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이 제공하는 간접 지원 비용입니다. 화면에 상세한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도로 사용료, 철도 수송 지원, 공항 우선 사용권, 훈련장 무상 제공. 끝없는 목록이었어요. 제가 20년간 협상하면서도 몰랐던 항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역청구한 14조가 정당하다는 말씀입니까? 헤인즈 차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숫자상으로는 그들이 더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잖아. 그런데 헤인즈 차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워드 보좌관, 다음 자료를 보시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Dependency Risk Assessment하는 제목의 극비 문서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펜타곤 최고 기밀 문서였거든요. 이걸 공개해도 됩니까? 누군가 물었죠. 헤인즈 차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허가하셨습니다.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문서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미태평양 전략의 한국 의존도 극심함 시뢰체커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구였어요. 그 아래 세부 내용이 이어졌죠. 한국 없이 중국 견제 불가능. 일본만으로는 전력 공백 메울 수 없음. 호주감 라인은 너무 멀어 실효성 없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가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 문서는 극비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제야 공개된 거였죠. 헤인즈 차장이 가장 충격적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소 의존도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미해군 함정의 68%가 한국에서 정비받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다음 장으로 넘겼어요. 한국산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 무기 체계의 40%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급을 중단하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우리가 마비된다는 거였어요. 기자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가요? 헤인즈 차장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상호 의존입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더 의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하워드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까지 주장해온 모든 게 무너진 거였죠.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헤인즈 차장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평택 기지의 전략적 가치라는 제목이었어요. 지도가 나타났는데 평택을 중심으로 반경이 그려져 있었죠. 베이징 985km, 상하이 800km, 대련 600km.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이 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30분 내 타격 가능 구역입니다.
중국의 핵심 도시들이 우리 사정권 안에 있어요. 평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뉴욕타임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장님, 그럼 한국의 14조 원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헤인즈 차장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백악관 연락관이었죠. 긴급 상황입니다. 중국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한국과 5천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 용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거였죠. 헤인즈 차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 전체 판도가 바뀔 수 있어요. 저는 노트에 계속 메모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28조 원의 철수 비용, 14조 원의 역청구, 그리고 계산할 수 없는 전략적 손실. 하워드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한다는 건가요? 헤인즈 차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협상해야 합니다. 진정한 파트너로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보고 당연히 따를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착각을. 헤인즈 차장이 브리핑을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비용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헤인즈 차장은 연단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충격에 빠진 사람들 뿐이었죠.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디펜던시 알래스카라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존하고 있었어요. 단지 인정하지 않았을 뿐. 회의실을 나오며 하워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로엘, 우리가 뭔가 크게 착각했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엔 패배감이 묻어났어요. 처음으로 그가 약해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백악관 앞 시위대가 더 늘어나 있었어요. 한국과 함께라는 구호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미국 시민들도 이제 진실을 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서윤 국장이었어요. 브리핑 잘 보셨습니까? 이제 진실이 드러났네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우리가 더 의존한다는 걸? 강 국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로엘 차관보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게 뒤집어진 순간이었어요. 미국이 베푸는 나라가 아니라 받는 나라였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재정의가 필요한 동맹, 한미 관계의 진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의존하고 있었다.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에게. 펜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했어요.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택 기지도 어디선가 불을 밝히고 있겠죠. 그리고 그곳엔 여전히 3만 명의 미군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품 안에서 28조 원.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였고,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메모했습니다. 동맹은 계산할 수 없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있었다. 펜타곤 기자회견장이 이렇게 꽉 찬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복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미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지난 72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한국의 14조 역청구, 28조 철수 비용,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불편한 진실들. 무대 옆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특별 기자회견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걸어 들어왔죠.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손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국방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전면 보류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공식 발표를 듣는 건 달랐어요. 국방장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985km 핵심축 보고서라는 제목이 떴어요. 이것은 펜타곤이 3년간 극비리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보고서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 그 거리가 빨간 선으로 표시됐죠. 국방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이 거리가 미국 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평택은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린치핀, 즉 핵심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부산 조선소의 함정 회생률 그래프였어요. 파란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미국 10%, 한국 32%. 국방장관이 숫자를 짚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해군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의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지금 군산에서 보고 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군요. 저는 아들이 보낸 사진을 봤습니다. 군산 기지 경납고에서 미군들이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국방장관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철수 비용 분석이라는 차트였어요. 빨간 막대 그래프가 28조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비용이 머무는 비용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기자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CNN의 리사 맥클린이었어요. 그럼 한국의 14조 역청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방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죠.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새로운 문서를 꺼냈어요. 한미상호 방위비 정산 협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인정의 협상을. 스크린이 분할되었습니다. 왼쪽엔 펜타곤, 오른쪽엔 한국 국방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됐어요. 강서윤 국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비용이 아닌 파트너입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자발적인 박수였습니다. 기자들도 관료들도 박수를 쳤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간 한국을 비용으로만 봤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들은 늘 파트너였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국방장관이 제 아들이 촬영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군산 기지에서 MQ-9 드론이 날아오르는 장면이었어요. 이 드론이 포착한 정보가 우리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서해상공에서 촬영한 중국 함정들, 베이징 방향의 군사 시설들, 모든 게 선명했어요. 985km의 가치가 영상으로 증명되고 있었죠. 헤인즈 차장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보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0조 원 이상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적 이익이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재협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측 화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직원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강서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동맹이 시작되는군요. 국방장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죠. 함께 가는 동맹. 대한민국과 미합 중국. 기자회견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이번엔 감동의 술렁거림이었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브라보! 박수가 이어졌고 기립박수로 번졌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하워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로엘, 우리가 틀렸어. 한국은 정말 파트너였어. 국방장관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용사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피로 맺은 형제다라고. 그가 잠시 목이 맨 듯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 형제애를 재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반응이었어요. 도쿄에서는 침묵이, 베이징에서는 당황이, 그리고 서울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타결. 미국의 승리다. 나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미국의 승리가 아니라 상식의 승리였다는 걸. 이도현 대통령의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일본 NHK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이 낸 5,500억 달러와 비교하면 한국은?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돈이 아닌 신뢰로 동맹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 RT 기자도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견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한미 동맹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억지력이죠.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부산의 박상우 소장이었어요. 로엘 차관보님,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미 해군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국방장관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그가 연단을 내려오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엘 차관보, 당신이 보낸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됐소.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한국에 가서 실무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계산하는 관계가 아닌 신뢰하는 관계의 시작. 기자회견장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봤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그 숫자들이 떠 있었어요. 985km, 32% 회생률, 28조 철수 비용.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비용이 아니라 가치였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밖으로 나오니 백악관 앞 시위대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구호가 워싱턴의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미국 시민들도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를. 저는 택시를 타며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한국에 가야 합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한국과 화해했다면서요? 제 아들도 평택에서 복무 중인데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동맹의 시작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생각했습니다. 강서윤 국장을 다시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아마 이렇게 시작하겠죠.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동맹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함께 동등한 파트너로서. 평택 기지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지난 일주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로엘 차관보님?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어요. 승자의 미소가 아닌 동료의 미소였죠. 우리는 함께 기지를 걸었습니다. 병사들이 아침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구령을 외치며 뛰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새롭게 보였습니다. 70년이에요. 강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죠. 그가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켰어요. 저 산에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피를 나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한국전에 참전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을 잊지 못하셨죠. 강 국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엘 차관보님, 우리는 IMF도 버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 아시죠? 국민들이 금반지까지 내놨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1997년 한국이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다는 이야기.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인들에게 나라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라 가족이군요. 강 국장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팔 수는 없으니까요. 경납고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MQ-9 드론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조종하는 드론이었죠. 아들이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드론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서해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강 국장이 말했어요. 저 드론이 포착하는 정보가 양국을 지킵니다. 함께 말이죠. 우리는 지휘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엔 양국 실무진이 모여 있었어요.
새로운 협정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상호 인정의 협정을.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상은 순조로웠습니다. 한국은 14조 역청구를 철회했고 미국은 방위비 인상 요구를 포기했어요. 대신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죠. 상호 기여 인정 제도였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흰쌀밥이었어요. 강 국장이 물었습니다. 맵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이제 익숙해졌어요. 한국이 주는 모든 것에.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기지 정문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환영 인사였죠. 웰컴 백, 미군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동맹이 되는군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후에 최종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들면서 생각했어요. 20년간 제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미국의 이익, 아니면 진정한 안보? 로엘 차관보님, 강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동맹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마이클 로엘. 제 이름을 적으면서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걸. 해가 저물 무렵, 저는 기지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평택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역동적인 나라인지.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워싱턴의 하워드였어요. 잘 마무리됐나? 대통령께서 만족하셨어. 저는 답장을 보냈죠. 네, 우리 모두가 이겼습니다. 강 국장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로엘 차관보님, 한국은 하청이 아니라 심장이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심장이요.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굴복하지 않는 나라였다. IMF에도, 압박에도, 그 어떤 위기에도.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최고의 동맹으로 만들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 기지가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상징이었고 미래의 약속이었죠. 제 아들이 보낸 사진을 봤습니다. 군산 기지에서 찍은 석양 사진이었어요. 드론 경납고 앞에서 한미 장병들이 함께 웃고 있었죠. 사진 아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동맹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동맹이 시작된 거야.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동맹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그것은 신뢰로 만들어지고 존중으로 유지되며 함께하는 미래로 완성된다는 걸.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공항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짧게 답했어요. 우리는 친구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도 오만을 버렸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다. 7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한국은 비용이 아니라 가치였고 하청이 아니라 심장이었다. 그들 없이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 없이 그들도 불완전하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이다. 펜을 놓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겠죠. 14조 원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함께 써나갈 새로운 역사의 시작.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